일반물리학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업에서는 온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삶에서 온도 변화는 중요하죠.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의 삶이 터전이 되고 있는 이 지표면, 그다음에 그 지표면 근처에 있는 이 대기의 온도, 이것을 이제 기온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대기의 온도는 우리의 삶에 이제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그 일상을 살다 보면 어떤 그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나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주기적인 변화가 이 낮과 밤의 변화가 있죠. 근데 이 그 낮과 밤을 구별하는 게 결국 이 햇볕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해가 떴느냐 아니냐로 이제 이 구분을 하는데, 이것은 결국 그 태양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그 행성 중에 하나인 지구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근데 어쨌든 이 해가 비추는 쪽에 있을 때는 이 햇볕이 가져오는 그 에너지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밝고, 그 다음에 반대로 반대편에 가게 되면 이 어두워지면서 오는 이 복사 에너지도 없어지니까 이제 추워지고, 그러니까 기온이 내려가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제 반복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삶의 그 가장 기본이 되는 주기죠. 그래서 모든 아마 생명체, 뭐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구에 사는 생명체는 이 낮과 밤의 주기가 가장 삶의 이 기본되는 주기가 될 겁니다. 또 낮밤 외에도 또 그 계절의 변화도 일어나죠. 그래서 이 계절의 변화가 일어나는 건 뭐 여러분들도 다 잘 알다시피 그 지구의 공전면에 대해서 이 자전축이 기울어 있다 보니까 이 공전 궤도상에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해가 보이는 각도가, 평균 각도가 달라지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그 일조량이 달라지고, 그래서 이 온도, 그러니까 대기의 온도하고 뭐 이 강우량 이런 것들이 변화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전체적으로 합쳐서 기후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기후의 변화가 1년이라는 단위로 이렇게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 1년이라는 단위도 그 생명체에겐 굉장히 중요한 단위가 돼서 대부분 그 많은 이 생물들이, 그러니까 이 번식의 주기가 1년에 맞춰져 있고, 인간도 그 1년 그 변화에 맞춰서 보통 농사를 지어왔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그 중요한 주기적인 변화에 따라오는 게 바로 이 온도의 변화다라는 거였고, 이 조금 더 길게 보면 그긴 시간 척도의 기후 변화도 일어나는데, 뭐 대표적인 게 이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된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그 인류가 너무 이렇게 팽창하면서 숫자가 늘어나면서 그로 인해서 생기는 그 화석연료 사용과 그 이산화탄소 배출에 의해서 기온이 올라가는 이런 지구 온난화 이런 것들을 겪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이 원인들이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는 거는 그 지구의 공전궤도 변화 뭐 이런 것들의 영향이 있을 거고, 그다음 지구 온난화 같은 거는 결국 인간의 활동하고 관련이 있겠죠. 근데 이런 긴 주기의 변화들은 이 생물 종 전체가 그 뭐 건성하고 멀쩡하는데도 이렇게 영향을 끼쳐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온도의 변화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그럼 과연 그 온도라는 게 뭔가? 네, 이 질문에 이제 또 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질문에 기본적인 답을 하는 건 결국 물리학일 텐데, 이 답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온도란 무엇인지 이제부터 차근차근 파헤쳐 가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온도 얘기할 때 항상 같이 나오는 게 이 열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열을 가해주면 온도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이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인류가 이 열을 얻는 방법,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바로 이 불이었죠. 그래서 이 불을 사용하게 되면서 인간은 이 불로부터 이 빛과 열을 얻어서 활용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그 결국 기본적으로 우리 지구에서 이 불이 이제 자연 발생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보통 이 벼락이, 그러니까 번개가 쳐서 뭐 불이 나거나 또는 이제 마찰 같은 거에 의해서도 이제 불이 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인류가 이 그 불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이 굉장히 그 커다란, 그러니까 다른 종과 비교되는 어떤 그 진전 같은 걸 이뤄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인류는 불을 사용해서 뭘 했느냐?
보면 일단 다른 종들은 다 불을 무서워하니까, 물론 이제 영장류의 일부 종류, 그, 이, 그런 종들만 이제 불을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고 다룰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인간을 해칠 수 있는 이런 천적들을 이제 불을 사용해서 퇴치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사냥터 같은 거 확보할 때 살림을 이제 불태워서 그 다른 동물들을 사냥한다든지, 아니면 그 후에 이제 농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농경지 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불을 이용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 불이 내는 이 빛을 이용함으로써 그 밤에도 이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죠. 그 다음에 이 불이 내는 열을 이용해서는 그 추위를 극복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추위를 극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가 인간이 사는 영역이 이제 아프리카를 벗어나서 약간 추운 지방, 그러니까 뭐 유럽이라든지 아시아 이 위도가 높은 쪽까지 진출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또 영향으로 뭐 이제 털이 없어지는 이제 그런 진화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불이 내는 열을 이용해서 이 음식을 익혀 먹었다. 그리고 이제 요리라는 걸 해먹게 되는데, 이것이 이 인간이 그 사냥하는 데 들이는 시간을 줄이고, 그다음에 이 육식을 함으로써 그 육식을 또 보다 효율적으로 취하게 됨으로써 이렇게 이 식생활에 가져온 변화가 이게 이제 뭐 두뇌의 성장, 그러니까 커지는데도 큰 기여를 했다. 뭐 이런 등등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 짚어볼 만한 내용이 이제 이렇게 불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결국 그 집단이 이 불을 중심으로 모여오게 되고, 그 안에서 결국 굉장한 그 사회성의 발달을 가져와서 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경쟁하던 다른 이제 인류 종들보다 더 뛰어난 사회성으로 이제 그, 그 경쟁력을 높여서 뭐 더 번성을 하게 됐다. 뭐 이런 이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많은 걸 얻었는데, 그 중에 뭐 이 요리와 관계된 거 하나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근데 이 불을 통해서 열을 가해서 이렇게 이 물질에 열을 가하면 온도가 이제 바뀌는데 좀 올라가죠. 그 바뀌면 그 물질의 상태가 바뀐다. 그래서 이제 고체, 액체, 기체 상태 이런 게 이제 바뀌는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조금 다른 변화로는 이제 단백질 변성 같은 거, 여러분들 계란 후라이 하면은 이 노른자는 안 익었어도 흰자는 이렇게 굳어지죠. 예, 이런 게 이제 단백질 변성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요리라고 하는 것에 이제 기본적인 이제 반응 같은 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뭔가 이런 것도 살펴보려면 여러분들이 그 단백질이 뭔가 라는 것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단백질이라는 게 이 아미노산들이 길게 이어진 뭐 작게는 100개에서 뭐 수백 개까지 이렇게 이 아미노산 사슬인데, 저 단백질이 기능을 하려면 이렇게 이 접혀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꼬불꼬불해서 이렇게 접히는데 한 번 접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 단계에 걸쳐서 꼽혀서 형태가 잡혀서 이런 형태가 돼야만 저 단백질이 보통 이제 원래 단백질이 하던 기능, 뭐 효소라든지 아니면 구조를 만든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물속에 이런 단백질이 있는데, 여기다 열을 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게 이제 펴지는 거죠. 이게 펴져서 이게 서로 펴진 상태로 엉겨 붙어 버리면 이게 이제 굳어 버리는데, 이게 바로 이 단백질 변성 과정이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저렇게 변성이 일어나면 이 온도를 낮춰도 원래대로 안 돌아간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란 흰자를 보면 이렇게 흐물흐물한 물 같은 상태인데, 열을 한번 가해주면 하얗게 굳은 다음에 열을 식혀도 흐물흐물한 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게 저렇게 하얀 상태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물체에 열을 가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라는 예로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온도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쉽진 않죠. 그래서 그냥 뭐 뜨거운지 차가운지를 나타내는 정도로 이제 우리가 인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온도는 열과의 관계로, 그래서 열을 가하면 온도가 올라간다 정도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온도라는 게 이 생명체가 그 생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다 기본적으로 이 온도에 따라서 이 이제 그 생명체들의 그 활동이 달라지게 돼 있죠. 근데 우리 인간은 그 이 포유류의 대부분이 이제 그 온도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죠. 그래서 활동성을 항상 유지를 하는데 그 파충류 뭐나 뭐 이런 대부분의 그런 동물들은 또 이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 않고 변하는 그 상황, 환경에 맞춰서 변하고 그거에 따라서 활동성이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내려가면 거의 활동을 못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럼 어쨌든 이런 모든 동물들에게 그래서 이 온도 감각은 그 생존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그 온도를 이 촉각을 통해서 다 온도를 감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긴 한데 여러분들 이렇게 그 이 손에 이렇게 피부를 보면 그 피부에 여러 가지 이제 감각들이 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아픔을 느끼는 감각 뭐 그다음에 이 온도 그러니까 온도를 느끼는 감각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 요쪽에 맨 끝에 이렇게 그 신경 그 줄기들이 와서 이렇게 그 온도를 느끼긴 하는데 저게 그 온도를 어떻게 느끼느냐는 아직까지도 뭐 조금 덜 밝혀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저게 뭔가 차갑거나 뜨겁거나라는 것을 느끼긴 한데 이게 이 상대적이고 조금 정확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알 수 있는 게 여러분들 그이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 미지근한 물을 준비해 놓고 이제 이 왼손은 찬물에, 오른손은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동시에 빼서 중간에 있는 미지근한 물에 넣으면 이게 같은 그 온도를 가진 물에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왼손은 따뜻하게 느껴지고 오른손은 이제 차갑게 느껴지고 이렇게 다른 느낌을 이제 갖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결국 우리가 느끼는 그 이 온도 감각이라는 게 온도 자체를 느낀다기보다는 그 열이 이제 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에 따라서 그 변화에 더 이제 그 어쩔 수 없이 이게 이제 반응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비슷한 경험으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온도가 똑같은데도 나무하고 그 이 금속 판에 여러분들이 동시에 손을 대 보면 음, 그 온도계로 온도재면 똑같지만 손을 대보면 그 금속이 훨씬 차갑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금속이 열 전도가 잘 돼서 내 손에 있는 열을 더 빨리빨리 이렇게 뺏어가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좀 부정확하니까 이거를 좀 그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려면 조금 더 정확하게 온도를 알아낼 수 있는 이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열과 온도 이런 거에 관련된 현상을 이해하려면 일단 이 조금 이제 열이란 뭐고 온도란 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이 정의 같은 걸 이제 내리고 정량화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과정을 한번 밟아 봅시다. 그래서 일단 열이라는 게 뭐냐? 일단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 쉬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이라는 게 뭔가가 구체적으로 밝혀진 건 결국 19세기에 와서 그 아이디어를 얻었고 20세기 넘어서서야 이제 확실하게 이제 확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 19세기에 알아낸 건 뭐냐면 열이라고 하는 건 이 에너지가 전달되는 한 형태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열 에너지라는 이제 새로운 에너지의 형태를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열 에너지의 실체라고 하는 건 이제 물질이 모두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막운동, 그러니까 이 무작위한 운동에 기인하는 에너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걸 이제 알아냈던 거죠. 그 다음에 이 열 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두 개 사이에서 이렇게 열 에너지를 교환하는 그걸 이제 열 접촉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열을 교환하게 되는데 계속 접촉을 하고 접촉시켜 놓으면 열이 이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이제 평형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평형이라고 하는 건 더 이상 열의 이동이 없는 상태라고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열이 들어오고 나가고는 계속 하는데 그 두 개의 양이 같으면 이게 그 순수하게 총량으로는 이제 이동이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이제 열평형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온도라고 얘기하는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게 뜨겁다 차갑다인데 그 뜨겁고 차갑고의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이건 거시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열이 그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느냐 하는 그 열의 이동 방향과 이제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전달된다라는 이제 이 개념으로 이렇게 일단 이 온도가 높다 낮다 서로 상대적인 비교를 할 수 있게 이제 해주는 거죠. 물론 그래서 온도의 실체가 뭐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 열과 온도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생긴 다음에 이제 다시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자, 일단 그렇게 해서 열의 이동 방향과 관련이 짙다 보니까 결국 그 열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 온도라는 걸 이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평형 상태에 있는 두 개의 온도는 같다라는 거고, 그럼 이 열평형 상태라고 하는 것이 좀 그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나타내는 게 이 연력학 제0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도를 이제 정의하는데 기반이 되는 법칙으로 이 연력학 제0법칙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세 개의 개가 있어요. 그래서 A라는 그 개가 있는데 이제 T라는 개하고 A라는 개가 서로 열평형에 있다. 그 다음에 B라는 개도 이 T와 열평형에 있다 그러면 이 A와 B도 열평형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세 개가 두 개가 이제 서로 각각의 열평형이면 나머지 그 이제 것들끼리도 서로 열평형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T라고 하는 걸 이제 온도계다,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계다 그러면 그럼 A와 B의 온도는 이제 같다라는 걸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연력학자의 영법칙을 이제 온도를 측정하는 이제 기반이 되는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그러냐? 근데 사실 저런 게 안 되면 우리가 뭔가를 더 해보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받아들이고 있는 법칙인 겁니다. 아주 기본이 되는 법칙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연력학 제0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온도라는 것을 보편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그거를 정량화하려면 진짜로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측정하는 장치를 이제 온도계라고 부릅니다. 그럼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근데 이게 그 다행히 이제 물질을 보니까 이 온도 변화에 따라서 그 물리적인 성질들이 변하더라. 그럼 반대로 그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 물리적인 성질 변하는 걸 이용해서 이제 그 온도라는 걸 이제 측정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온도에 따라 변하는 물리적인 특성의 이제 걸 이제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눠 보면 첫 번째는 이제 물리적 특성 같은 건데, 이거는 길이나 뭐 부피 또는 압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전기적 특성도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게 전기 저항이 달라진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광학적 특성으로 온도에 따라 이 색이 달라지는 물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하면 이제 우리가 온도를 잴 수 있겠다라는 거고, 근데 저걸 구체적으로 이제 이 수치로 바꾸려면 그 기준을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한 기준을 이제 온도 표준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온도 표준을 정할 때는 그러니까 이 보편적으로 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누구나 재현 가능한 어떤 열적 현상을 선택을 해서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이제 고정 온도를 이제 부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게 18세기에 와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첫 시작은 이 1724년에 이제 파레나이트의 표준이라는 걸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지금도 이제 파레나이트 온도라는 것이 쓰이는데, 물론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이 셀시우스의 그 표준이 이제 받아들여져서 이거 지금은 미국에서만 사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파레나이트가 처음 정할 때는 온도 기준을 어떻게 정했냐면 이 0도 F, 그러니까 화씨 0도를 염수의 어느 점으로 정했어요. 그 다음에 이 얼음의 어느 점, 물의 어느 점을 그러니까 이 32도, 그 화씨 32도로 정했고, 그 다음에 사람의 체온을 이제 96도, 이렇게 세 개의 기준점을 잡아서 이렇게 일정한 이제 눈금으로 정한 게 이 화씨입니다. 염수라고 하는 건 그 물에다가 염을 이제 포화시킬 정도로 녹인 겁니다. 여러분 그 물에다 소금 녹이면 이제 어느 점이 더 내려가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활용을 해서 이렇게 정했던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 1742년에 셀시우스가 이
이 셀시우스의 온도 표준을 이제 제안을 했는데 여기는 딱 그 물을 이제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게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친숙하고 가장 중요한 이제 물질이죠. 그래서 이 물의 어는 점을 0도씨, 그다음에 물의 끓는 점을 100도씨 해서 이렇게 그 온도를 잡은 게 이 셀시우스의 표준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그 어느 점 끓는 점이 사실은 압력에도 관계가 되죠. 그래서 압력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대기압을 이제 기준으로 삼았던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 19세기에 와서 이 켈빈이라는 분이 이제 기체 온도계를 써서 온도를 이렇게 정의를 이제 하게 됩니다. 기체 온도계는 그 뒤에 다시 설명이 나오겠지만 이제 기체가 그 온도에 따라서 압력과 부피가 바뀌는 걸 이제 이용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표준적으로 모든 기체,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제 따르는 법칙들이 있어서 저거를 이용하면 굉장히 보편적인 온도계를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절대 영도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걸 알게 돼서 이 절대 온도라는 거를 이제 만들게 됐고, 그래서 이 물리학에서는 이 켈빈이 만들었던 이 절대 온도를 이제 표준으로 삼는데 쭉 그걸 써오다가 이제 확실하게 이제 정해야 되겠다. 하나의 표준으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셀시우스의 온도 표준은 그러니까 물의 어느 점 끓는 점인데 여기 압력이 얼마다. 그러니까 대기압이다라는 것까지 이제 정했어야 됐죠. 그래서 이 압력과 온도를 동시에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를 봤더니 이제 물의 삼중점이 있어서 그래서 1990년에는 이 국제 온도 단위 켈빈을 이제 새롭게 정의하면서 이렇게 물의 삼중점과 절대 영도를 기준으로 정했다가 다시 이제 2019년에는 그 단위라고 하는 걸 모두 물리의 그 가장 기본이 되는 상수들을 바탕으로 정의를 해보자. 다시 정해서 그 볼츠만 상수의 값하고 절대 영도를 기준으로 이 켈빈 스케일을 이제 다시 정했습니다. 그것이 현재 이제 물리학에서 쓰는 이 표준이 되겠습니다. 이 물리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절대 온도라는 것을 쓰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이제 알아봐야겠죠. 그리고 이 절대 영도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도 좀 이제 알아둬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사용했던 게 이 기체 온도계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기체는 이 이상 기체의 대부분 기체가 비슷하게 이제 그 이상 기체처럼 행동을 하는데 그 이상 기체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이제 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결국 그 압력이 온도에 비례하더라 이렇게 이런 거를 이제 발견을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 온도라는 게 이제 그 셀시우스 그 온도, 섭씨 온도 같은 걸로 이제 해봤겠죠. 그래서 저 기체에 따라서 압력이 온도에 따라 어떻게 바뀌나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이렇게 항상 비례하는 관계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기체의 종류나 기체의 양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씩 달라질 텐데 근데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변하는데 이거를 계속 온도를 낮춰서 이렇게 내려가면 이렇게 줄어드는데 사실 이렇게 온도를 어느 이상 낮추면 더 이상 기체의 상태로 존재 안 하고 이제 액화가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걸 더 해볼 수는 없지만 내가 그 위에서 기체 상태로 있을 때 얻은 이 직선을 이렇게 엑스트라폴레이트를 해보는 거죠. 이렇게 외삽을 해보면 이 모든 기체가 종류에 관계없이 어느 한 점에서 만나더라. 그럼 만약 이게 액체가 안 되고 기체 상태를 유지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체 상태를 유지하는 걸 이제 이상기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이상기체의 경우에는 이 온도를 계속 내려가다 보면 압력이 0이 되는 그런 온도가 존재한다라는 거고 이게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온도에서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저 온도를 기준점으로 삼아서 거기를 0도로 삼는 게 이제 훨씬 좋겠다. 그래서 이 절대 온도 0도가 이제 존재한다라는 것과 그 기준이 되는 온도가 이제 섭씨 온도로는 이 영하 273.15도였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이 켈빈 이 온도의 0도로 이렇게 잡았던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 기체의 이 압력이 온도에 비례한다는 걸 이용하면 그럼 이제 다른 기준점 하나만 잡고 거기에 온도를 몇 도로 하느냐 이것만 정하면 온도 척도가 다 정해지겠죠. 그래서 이 0도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정한 게 그래서 앞에 나온 이 물의 삼중점. 그러니까 삼중점이라고 하는 건 물이 그 액체, 고체, 기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온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온도가 273.16 켈빈으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물이 이제 어느 온도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작은 차이가 있긴 있는데 조금 이제 다르다. 이건 삼중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압력은 대기압보다 훨씬 낮은 압력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이 온도, 그러니까 물의 삼중점 온도를 정해서 이렇게 쓰다가 이제 물론 여기에 이제 정밀하게 실험을 할 경우에는 그래서 이 이상기체 극한을 취해줍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동시에 놓고 두 개가 다 0으로 갈 때, 그러니까 압력이 0으로 가는 극한이 이제 그 이상기체 극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온도를 이제 정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 절대 온도가 이제 어떻게 정해졌나를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2019년에 이제 정해진 새로운 그 국제 온도 단위는 뭐냐?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온도하고 열 이런 걸 다룰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상수가 이 볼츠만 상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수가 뭐냐 이런 거를 좀 알아야 왜 이렇게 온도를 정했는지를 알 텐데, 아직 여러분들이 이제 볼츠만 상수의 정확한 의미를 아직은 이제 익히지 못했을 테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게 이제 이 온도하고 이 열, 그 다음에 에너지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상수다. 그래서 이 볼츠만 상수가 이렇게 고정되도록, 이런 숫자로 고정되도록 켈빈이라고 하는 눈금을 정했는 걸로 이렇게 이제 표준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울 퍼 켈빈이라는 게 볼츠만 상수의 단위죠. 그럼 주울은 에너지의 단위고 켈빈은 온도의 단위니까 저 볼츠만 상수라는 게 온도와 에너지를 연결해주는 상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현재 온도 표준은 이렇게 정해졌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그 온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뭐 실제로 이렇게 느껴볼 수 있는 것은 그 온도에 따라서 이 물질의 상태가 굉장히 달라지더라라는 걸로부터 이제 우리가 온도에 대한 느낌을 얻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 보면 그래서 온도라고 하는 것이 바뀌었을 때 이제 어떤 건가, 어떤 상태에 있나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절대 온도라는 게 있어서 0도라는 게 존재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보다 더 낮은 온도라는 건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0도에 접근을 해 갈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0도를 만드는 방법은 없다. 이런 거고,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온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섭씨로 맨 처음에 정했던 물이 얼고 물이 끓는 그 사이의 온도죠. 이 온도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온도 구간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그런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우리가 생명체가 기본적으로 그 액체인 물에서 탄생을 했고, 지금도 몸의 대부분이 물이죠. 그리고 그 안에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니까 당연히 액체 물이 있는 상태, 그러니까 0도에서 100도, 절대 온도로는 그게 대략 한 300켈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명체의 온도는 300켈빈이다. 를 이제 기억을 해둬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삶을 유지하게 이제 된 거죠. 근데 거기서부터 온도가 더 올라가면, 예를 들어 이 지구가 그렇게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건 태양에서 오는 이제 빛인데, 그 태양 표면의 온도, 그 5800켈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정도 되고, 근데 그보다 더 이제 높은 온도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태양의 중심 온도, 그럼 이제 이 몇백만 도 정도 되는데, 사실 인간이 온도가 몇백만 도라는 걸 이렇게 느낌으로 알기는 어렵죠. 근데 저 정도 온도 되면 모든 물질이 이제 그 플라즈마라고 하는 그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뭐 그 우주 상황이나 뭐 이렇게 그 인공 핵융합 같은 거를 해보려고 하는 데는 더 높은 온도도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낮은 온도 쪽으로 내려가면 이게 온도가 내려갈수록 이제 모든 게 얼어붙죠. 그래서 대부분의 물질이 이제 이 고체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 대략 한 영하 한 200도 근처로 가면, 그러니까 절대 온도로는 그러니까 한 70도에서 100도 사이, 100켈빈 그 사이가 되면 우리 대기도 이제 액체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참 내려가면 여러분들 그 산소나 질소도 다시 고체로 되고 이렇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보는
그 주변에 있는 물질 중에서 가장 낮은 온도에서 액체가 되는 건 이제 헬륨이죠. 그게 헬륨이 그 4켈빈 정도에서 이제 액체가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우리 우주의 온도는 그거보다 더 낮아서 대략 한 3켈빈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우주로 나가면 기본적으로 모든 물질은 다 얼어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온도를 더 낮추려면 굉장히 이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런 그 낮은 온도에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 이런 것들도 잘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한번 온도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게 물질의 상태가 굉장히 달라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온도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열역학이라는 걸 통해서 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한 이 기본적인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앞에서 온도계라고 하는 것이 이 온도에 따라서 변하는 물리적인 특성을 이용하는 거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제 먼저 등장한 온도계가 그러니까 이 수은이나 온도계, 알코올 온도계 같은 것들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온도가 변하면 부피가 변한다라는 것을 이제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그 온도에 따라서 이제 그 물체의 크기, 그러니까 길이나 면적, 부피가 변화하는 것을 이제 열팽창이라 그러는데, 이 열팽창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열팽창이 왜 일어나느냐 하는 거는 이거는 쉬운 질문은 아닙니다. 그건 물질이 뭘로 이루어졌나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물질이 지금 이제 원자로 이루어졌다라는 걸 아니까, 그러면 원자로 이렇게 원자가 모여서 이루어진 물질이 왜 온도가 올라가면 이 길이가 늘어나고 부피가 늘어나느냐? 그 설명이 간단치 않겠죠. 우리가 원자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원자가 왜 그럼 그 뭉쳐서 고체가 이루어지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뭐 어쨌든 일단 물질이 원자로 이루어졌다는 것만 알면 열팽창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결국 그 원자가 이제 서로 쌓여서 이렇게 붙어 있을 텐데, 그 팽창한다는 건 결국 원자 간 평균 거리가 이제 변하기 때문일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왜 변하느냐? 이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치는 않아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 고체 물리학 또는 이제 물성 물리학 같은 거를 이제 배워서 이 고체들의 이 상태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알아야만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물체들이 온도라는 게 그럼 또 뭐냐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온도는 아까 그 원자들이 이제 막 운동하는 운동 에너지와 관련이 있다 그랬죠. 그럼 온도가 올라가면은 그 막 운동하는 운동 에너지가 굉장히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그럼 왜 부피가 팽창하느냐? 근데 이것도 그렇게 간단치는 않아서, 그래서 해보면 그런 진동을 이제 기본적으로 대부분 단진동 운동으로 근사를 하는데, 그렇게 단진동 운동만 되면은 부피가 안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는 이제 그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걸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시적인 이해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시적으로 현상을 일단 먼저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보면 기본적으로 이 고체의 경우에는 뭐 액체도 그렇고, 근데 고체의 경우에 일단 그 크기 변화가 이제 온도 변화에 이제 거의 비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의라는 말은 그 온도의 변화가 커지면 조금 이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선형성에서 벗어난다라는 거고, 근데 그 늘어나는 양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온도 변화에 비례해서 늘어날 거다라는 거 이제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고체 열팽창을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면 온도가 델타 T만큼 변했을 때 길이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그걸 델타 L이라고 쓰면 당연히 물체 길이가 길면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L에 비례할 거예요. 원래 길이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온도 변화에 비례할 테니까, 그럼 그 앞에 이제 이 상수를 하나 쓸 수 있겠죠. 그럼 이 상수가 그 물질의 이제 선팽창 계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물질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고체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결정을 잘 이루고 있을 때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부분의 그 고체들은, 그러니까 그 결정이 이제
생겨도 조각조각 나서 생겨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이 없어서 어느 방향으로나 다 똑같이 늘어난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근데 이거는 이제 길이가 늘어나는 거였고, 예를 들어 이 물체가 이제 2차원 면을 이루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열을 가하면 이제 면적이 늘어나겠죠. 그럼 그 면적이 늘어나는 것도 똑같이 면적이 얼마나 늘어나느냐는 이 면적에 비례하고 온도 변화에 늘어날 텐데, 그 앞에 있는 상수, 이걸 이제 면팽창 계수라고 부를 수 있죠. 근데 이 면팽창 계수는 선팽창 계수의 2배다 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이게 조금 늘어나니까 그 면적이 늘어나는 거는 길이 늘어나는 거, 그러니까 가로 길이 늘어나는 거, 세로 길이 늘어나는 거 2개 곱한 걸로부터 알 수 있죠. 그래서 거기서 원래 면적을 빼주면 되는데, 여러분들 해보시면, 그러니까 요거 이제 전개해서 빼면은 여기 이 델타 t에 비례하는 항은 옆에 이제 여기 2가 붙겠죠. 그래서 2알파가 되고 델타 t가 되고, 델타 t의 이제 제곱에 비례하는 건 작을 테니까 무시할 수 있어서, 그럼 근사적으로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이 면팽창 계수는 선팽창 계수의 2배가 된다라는 거죠. 이 똑같은 논리를, 그러니까 부피가 팽창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적용할 수 있겠죠. 근데 부피가 늘어나는 거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부피에 비례할 거고, 그 다음에 온도 변화에 비례하는데 그 비례 상수를 이제 부피 팽창 계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베타라고 쓰는데, 이 베타는 이 선팽창 계수 알파의 3배가 되겠죠. 여러분 여기 면일 때 2알파였으니까 이제 부피가 되면 3알파가 될 거라는 걸 이제 금방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몇 가지 물질들의 이제 부피 팽창 계수, 그러니까 선팽창 계수네요. 부피가 아니라 이게 적어놨죠. 그래서 이제 얼마나 잘 늘어나나 이런 걸 보여주는데, 뭐 금속들 웬만큼 잘 늘어난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제일 안 늘어나는 게 보니까 다이아몬드네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같은 건 열을 가해도 진짜 거의 안 늘어난다.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고무 같은 건 굉장히 잘 늘어나는구나. 이 정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주변에서 이 열팽창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을 예제로 한번 다뤄봅시다. 자, 이 메네키 다리의 열팽창인데, 이 다리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 다리가 있는데, 요 다리 사이를 이제 경관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주 경관의 길이가 1158m입니다. 그리고 이 다리는 이제 강철로 만들어졌다 그럽니다. 근데 다리가 견딜 수 있는 최저 온도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50도에서 최고 온도는 50도. 그러니까 제일 추울 때하고 제일 더울 때 상황을 비례해서 온도가 변하면, 그러니까 이 다리가 늘어났다 줄었다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열팽창을 고려하면 다리 중앙 경관에는 얼마만한 공간이 있어야 되는가,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저걸 예를 들어 다리를 만들었을 때 제일 추울 때 만들었다고 하면 다리 길이가 제일 짧을 때겠죠. 그러다가 그러니까 겨울에 만들었는데 딱 붙여놨다가는 이제 여름에 온도가 올라가면서 늘어나면 이 다리가 늘어나는 것 때문에 휘어지거나 하는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이제 어느 정도 공간을 띄워놔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얼마나 띄워놔야 되느냐 이런 걸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최저 온도에서 최고 온도가 될 때 늘어나는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를 계산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이 열팽창의 법칙을 보니까 늘어나는 길이는 선팽창 계수 곱하기 길이 곱하기 온도 변화가 되고, 여기에 철에 이 선팽창 계수를 넣고, 그 다음에 길이 이제 온도 변화 100도씨가 되겠죠. 이거 다 집어넣고 보니까 이제 1.5m더라. 그러니까 이 대략 한 1158m니까 뭐 한 1km 좀 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다리 길이가 이렇게 100도 정도 변하면 그러니까 최대한 1.5m까지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다. 근데 이거 고려를 안 하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다리 사이에 이렇게 경관을 확보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리 지날 때 보면 이렇게 다리를 조각조각 내놓고 요 사이에 이렇게 늘어났다 줄었다 할 수 있는 이제 공간을 두는 거죠. 그래서 겨울에는 약간 떨어져 있는 상태를 유지하다가 여름 되면 다리가 늘어나서 이렇게 붙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 면이 팽창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노쇠, 여기는 이제 철판 같은데, 문제는 이제 노쇠판으로 돼 있네요. 이 지름이 D는 2.54cm의 구멍을 뚫었다. 이게 미국에서 문제를 낸 거죠. 1인치 구멍. 근데 이제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게 보면 그 구멍이 너무 작아서 이 노쇠구가 통과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을 가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옛날에 퀴즈로 많이 나왔던 게, 이렇게 구멍이 뚫어나서 내가 여기 철판에다 열을 가하면 철판이 늘어나겠죠. 그럼 철판이 늘어나면 저 안에 뚫려 있는 구멍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뭐 이런 거 퀴즈로 이제 냈었죠. 철판이 늘어나면 저 구멍 작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죠. 다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 구멍의 크기도 늘어난다. 그럼 그걸 어떻게 이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이 구멍도 철판으로 덮여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막혀 있었다. 근데 여기 열을 가해 보세요. 그럼 당연히 이 동그란 철판도 늘어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구멍도 늘어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늘어나느냐? 그러니까 선팽창 계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각각의, 그러니까 이 반지름이 얼마나 늘어나는가, 그거는 선팽창 계수로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면적이 얼마나 늘어나느냐는 면팽창 계수를 써야겠죠. 그러면은 선팽창 계수의 2배 곱해준 만큼 이제 면적이 늘어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도 보면 이렇게 가열을 해주면 이게 늘어나서 여기를 이렇게 통과시켜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끔 이렇게 이 뻑뻑하게 끼어 있는 너트라든지 이런 거 아니면 뭐 꽉 박혀 있는 거 뺄 때 이렇게 열을 가해 주는 게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 열을 가해 주면 전체가 다 팽창을 하니까 그 꽉 맞물려 있는 그 틈새도 팽창을 한다. 그래서 약간 더 적은 힘이 걸려서 우리가 그걸 이제 뽑아낼 수 있다. 뭐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죠. 이 대부분의 물질은 온도가 올라가면 계속 이 길이, 뭐 부피 이런 게 다 늘어납니다. 근데 가끔은 아주 이상한 이제 물질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이상한 물질의 길이 바로 이제 물이 그렇습니다. 근데 물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고 주변에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물질인데, 근데 이 물이 이상한 열팽창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알고는 있어야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액체는 온도 증가에 따라 부피도 증가하는데, 물도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그걸 보여주는데,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일상의 온도, 보통 이제 15도에서 25도 이 정도 사이 이렇게 보면 온도가 올라가면 이렇게 부피가 늘어납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이 물은 이 0도씨하고 4도씨 사이에서는 이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 4도 근방에서 부피가 최소로 됐다가 오히려 온도가 이제 내려가면 부피가 대래 더 늘어납니다. 이게 이제 물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특성인데,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는 이제 물의 분자적 특성, 이 물이 극성 분자이고, 그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이제 분자와 분자들 사이에 이 수소 결합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온도가 낮으면 이 수소 결합 때문에 이렇게 분자들이 이제 무작위하게 안 움직이고 이제 일정한 배열을 이제 서서히 만들어가죠. 그러다가 이제 고체가 되는 거죠. 얼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열을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분자와 분자 사이가 멀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부피가 늘어난다고. 그래서 물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얼음이 보통의 대부분의 물질은 당연히 고체가 되면 액체일 때보다 부피가 줄죠. 그리고 밀도는 올라가는데 물은 이제 반대로, 그래서 고체가 되면 부피가 늘고 밀도가 줄어든다. 그래서 이제 얼음이 이제 물에 뜨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이한 현상이 있다라는 거고, 이런 것 때문에 뭐 우리가 보는 이제 주변에서 보는 몇 가지 현상들을 이걸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게 호수 같은데 물이 얼 때도 보면 물이 이제 온도를 낮춰가면 보통 물 전체가 다 동시에 온도가 변하진 않죠. 그래서 이 차가운 데하고 접촉하고 있는 부분부터 온도가 내려가죠. 예를 들어 겨울철에 이 물이 대기의 온도가 내려가면 이제 물이
대기보다 온도가 높으면 열을 밖으로 내보낼 테니까 물도 손도가 내려갈 텐데 표면부터 온도가 내려가겠죠. 당연히 표면에서 열이 많이 발산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물은 그 이 온도가 이제 높고 위에 물은 온도가 낮아지는 현상이 생기면 대류가 일어나죠. 그래서 밀도가 높은 것들이 아래로 내려가고 밀도가 낮은 부분이 위로 올라오는 이제 이런 대류 현상이 일어나서 그럼 그 대류가 되면서 위아래 온도 차이가 없어지면서 같이 식는 거죠. 근데 그게 이게서 보통 이렇게 식으면 그러니까 온도가 낮은 그 부분이 이제 밀도가 더 높은 아랫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서부터 얼어와야 정상인데 물은 그 현상이 일어나다가 이제 물 전체의 온도가 4도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오히려 그 4도씨 물의 밀도가 더 크죠. 그래서 4도씨 물은 아래에 남게 되고 그 4도보다 더 낮은 온도의 물이 자꾸 위로 가는데 거긴 또 열이 나가니까 더 빨리 온도가 내려가는 거죠. 그럼 더 온도가 낮아진 이 물이 아래로 안 내려가고 위에 있기 때문에 이게 물이 위에서부터 이제 얼어서 내려오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 페트병 같은 거에도 물을 넣어서 이 냉동실에 넣어도 마찬가지로 이 물이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이런 게 아니라 밖에서부터 이렇게 얼어서 이게 이제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얼면은 또 이제 부피가 늘어나죠. 그래서 이렇게 이 부피 늘어나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뭐 병이 깨지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물을 이제 조금만 넣어놔도 병이 깨질 수 있는 게 이렇게 이 바깥에서부터 얼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겨울철에 호수에 이게 물이 위 얼어도 위에만 얼고 아래는 이제 물이 남아서 이제 물고기가 살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뭐 이런 등등의 현상들이 이 물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이한 성질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그 온도에 따라서 기체는 어떻게 바뀌는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체라고 하는 것이 그 이 온도, 그다음에 열, 이런 연력학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걸 이해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온도라는 게 뭐고 열이라는 게 뭐다라는 이제 이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도 잘 이해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체에 대한 연구는 일찍부터 이제 돼 왔었는데 그래서 그 근대 과학이 시작된 이후로 이 기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이제 경험 법칙들이 이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이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게이르삭의 법칙, 아보가드로의 법칙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들이 모두 그 기체가 가지고 있는 그 이 물리적인 성질, 그러니까 그 중에 압력, 부피, 그다음에 온도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이제 이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연력학 변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연력학 변수 사이에 관계가 특정한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게 이제 그 기체를 연구해서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보일의 법칙 같으면 그 온도가 일정할 때 이제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곱이 일정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PV는 두 개 곱한 게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내가 이거를 이 압력하고 부피로 이루어진 이 그래프 이걸 이제 이런 걸 보통 PV 도표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려볼 수 있는데 온도가 일정하면 두 개 곱한 게 상수라 그랬으니까 이런 이 곡선이 나오겠죠. 반비례 곡선이 나온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샤를의 법칙은 압력이 일정하면 내가 온도를 올리면 부피가 온도에 비례해서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딱 원점에 맞춘 거는 요 온도를 제 절대 온도로 맞추면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체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이 온도가 0 되면 부피도 0이 된다. 근데 물론 온도가 0이 될 때까지 이 기체로 남아있질 않죠. 그래서 여기도 사실은 이제 여기선 끊어져야 됩니다. 네, 뭐 그렇고 그 다음에 게이르삭의 법칙은 이번에는 이제 이 부피가 일정할 때는 이 압력이 온도에 비례한다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이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면 그 기체의 그 부피하고 분자수의 비율이 일정하더라. 그러니까 분자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부피도 늘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자, 이것을 이제 하나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묶은 이 법칙을 이제 이상기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통 아이디얼 가스라는 건데, 자, 그 앞에서 보면 이 요 한식으로 그러니까 앞에서 발견했던 그 네 가지 이 법칙을 다 포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P는 압력, V는 부피인데 P하고 V를 곱한 것이 온도에 비례한다. 근데 그 비례 상수를 내가 NR로 적는데, 그러니까 요 비례 상수 적을 때 요게 이제 그 기체의 몰수. 그러니까 이 몰수는 사실상 이제 분자수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넣으면 그 이 아보가드로의 법칙까지 다 들어와서 요 하나의 식으로 다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PV는 nRT. 이제 이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때 나오는 요 비례상수 요 상수 R을 이제 기체상수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적는데, 내가 이것을 그 이 몰수라고 하는 거를 1몰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아보가드로의 수만큼을 이제 1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국제 표준에서 아보가드로의 수라는 것 자체를 그냥 이 수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옛날 그 우리가 이제 학생 시절만 해도 이제 이 아보가드로의 수는 뭐 어떤 그 탄소 12g에 있는 탄소 원자의 수 막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었는데, 이제 어쨌든 지금은 그냥 딱 정해진 수다라는 거고, 내가 그래서 여기 기체 몰수와 기체 상수로 곱해져 있는 거를 이렇게 그 기체 분자수로 바꿔 적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요 상수가 이제 그때 등장하는 상수가 이 볼츠만 상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볼츠만 상수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처음 접하는데, 그러니까 이상 기체의 법칙에 처음 등장하긴 하지만 그, 그 의미 자체로 볼 때는 사실은 요 KBT하고 같이 붙여서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게, 항상 T 앞에 KB가 붙어 다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도와 에너지를 이어주는 상수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 앞에 관계식에서 살펴보면 볼츠만 상수는 이 기체 상수라고 하는 걸 이제 아보가드로의 수로 나눠준 숫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 볼츠만 상수는 요 값, 그러니까 1.380649, 이게 여기 뒤에 더 이상 없습니다. 여기서 딱 끊어지는 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요 이 7자리 숫자 정도 외워두면 좋겠죠. 이게 이제 이 볼츠만 상수의 정확한 값이다. 그러니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등 주울 퍼 켈빈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써보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요걸 다 해보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요식 자체가 앞에서 나왔던 그 네 가지 법칙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기체의 열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그 온도와 열의 이해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의 출발은 일단 물질은 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이제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실 저 기체에 대한 처음 이해가 나왔던 그 19세기에는 그러니까 화학에서 그 화학 반응을 설명하기 위해서 원자라는 개념이 이미 도입돼서 이 원자들 사이에 반응이 일어나서 분자들이 만들어지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다 하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그것은 순전히 화학에서의 얘기고, 진짜로 그럼 물질이 원자로 이루어졌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거는 그러니까 그 많은 과학자들은 여전히 이제 뭐 안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물질은 되게 연속적으로 존재할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 원자의 단위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생각은 잘 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런 그 기체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원자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기체의 그 열 현상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이제 물리학자들은 그 원자가 이제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걸 잘 안 믿었는데, 어쨌든 이거를 받아들여서 그럼 기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럼 저 원자들이 이렇게 제멋대로 마구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기체인 거죠. 그것들이 잘 배열해서 서로 고정되면 그게 고체인 거고. 그러니까 기체라고 하는 건 무지하게 이 원자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그걸 이제 그 기체가 보이는 그걸 가지고 이 열현상, 뭐 압력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설명할 수 있겠다. 시도해 보게 된 거죠. 근데 그 후에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뭐 당연히 이 물질이 원자로 이루어졌다는 걸 워낙 일찍부터 교육을 받아서 다 알고 있죠. 근데 이게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이제 큰 그 기여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브라운 운동을 이제 이해한 건데, 이 브라운 운동이 이 물 위에 떠 있는 꽃가루 같은 걸 관찰해 보면 이게 막 랜덤하게 막 움직이는 게 관찰이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 노란 점이 이제 꽃가루에 해당하는 거죠. 그 이게 왜 이렇게 제멋대로 막 왔다 갔다 하느냐. 근데 이거를 이 그 물 분자들이 이렇게 막 운동을 하고 있으면 그 부딪히는 물 분자의 그 또 특정 시간에 보면 이렇게 요동이 있겠죠. 어디는 많이 부딪히고 어디는 적게 부딪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의해서 저런 현상이 일어난다. 라는 거였고, 저거를 수식적으로 잘 설명하는 사람이 그 아인슈타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같은 그런 걸 잘 설명하게 있게 되면서 원자가 이제 실제 알지 모른다 그렇고, 그 후에 이 양자역학이 등장하면서 이제 그 양자역학을 통해서 원자를 잘 이해하게 되고 물질도 잘 이해하게 돼서 이 원자를 지금은 뭐 다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심지어 지금은 이 원자를 이용해서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원자 하나하나 자체를. 그래서 이렇게 영화도 만들어내는데 그 영화도 한번 보고 갑시다. 자, 이제 그 원자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생겼을 테니까 그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로부터 이 기체의 압력과 온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압력이 왜 생기냐는, 그러니까 기체 그를 이루고 있는 원자 뭐 또는 분자가 용기에, 그러니까 그 둘러싸고 있는 이 그릇에 계속 탄성 충돌을 해서 그 충돌로 인한 힘이 작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 그 기체 분자 하나가 벽면에 부딪히면 얼마나 힘을 작용해야겠는가, 이걸 계산해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기체 분자들이 계속 부딪히는데, 내가 이쪽 X축 방향으로 요 X 이 수직인 요 면에 대해서 얼마나 힘을 가나 계산을 할 텐데, 이렇게 날라오면 그 충돌해서 나갈 때 그 가하는 힘의 크기는 이 전달해주는 운동량, 그죠? 그걸 델타 PX라고 부르면, 그거를 내가 델타 T로 나눈 만큼의 이제 평균적인 힘이 가해지겠죠. 자, 그러면 운동량은 이제 델타 PX는 얼마나 될 거냐? 그거는 계산 쉽죠. 자, 이렇게 VX라는 속력으로 이제 와서, 그러니까 이렇게 뭐 여러 방향으로 움직일 텐데, 그 중에 X축 방향의 성분, 그걸 VX라 그러면 와서 튕겨져 나가니까 속도의 변화는 EVX가 될 거고, 이렇게 거기다가 질량을 곱하면 그게 바로 운동량의 변화겠죠. 그래서 델타 PX는 EMVX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운동량을 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 그럼 이게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인다 그러면, 이게 VX라는 속력으로 이쪽 방향으로 움직일 테니까 갔다가 한번 와서 또 부딪히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 델타 T는 이
크기, 그러니까 길이 2L을 왕복하는 거니까 이거를 이제 Vx로 나눈 만큼의 시간이 걸릴 겁니다. 자, 그러면 벽에 가해주는 평균적인 힘은 델타 px를 델타 t로 나눈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으로 나누면 그러면 이게 이 L분의 mvx의 제곱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게 기체 분자 하나가 가한 거니까 그럼 기체 분자 전체가 하는 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럼 다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i는 1부터 n까지 해서 이걸 다 더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 더하면 자, 그러면 여기에 오면 이제 vx 제곱의 이제 평균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게 n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n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보면 그 vx의 제곱의 평균인데, 그 요거를 v 제곱의 평균, 그러니까 속력 전체의 제곱의 평균으로부터 그 구할 수 있죠. 근데 x, y, z가 공평하게 돌아다닌다 그러면 그 vx의 제곱은 v 제곱의 3분의 1이 될 거다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분의 1이 붙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힘이 이렇게 된다라는 건 알았으니까 그 압력이라고 하는 건 그 벽면에 가해지는 힘을 면적으로 나눈 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앞에서 계산한 그 벽에 가해지는 힘을 이제 A로 나눠주면 그러면 이 면적은 이제 이 L 제곱이겠죠. 앞에서 구한 이 힘은 요거 집어넣어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다 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 NMV 제곱 평균의 이제 3V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 분자가 몇 개나 있느냐에 비례할 거고, 예, 뭐 그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부피분의 1이 나올 거고, 뭐 이것도 요 앞에서 보면 대충 이해할 것 같아요. V가 커지면 면적도 커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커져서 V에 반비례할 거다. 근데 나머지 요 부분이 보니까 그 질량 곱하기 V 제곱의 평균이거든요. 근데 요게 보면 정확히 운동 에너지의 평균의 2배죠. 그러니까 요 식이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기체의 압력이라고 하는 건 이 분자들의 질량 곱하기 속력 제곱에 비례한다. 즉 운동 에너지의 평균에 비례하는구나 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체가 이 무작위하게 움직이는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이 압력 또는 뭐 온도 이런 것들을 그렇게 무작위한 운동으로부터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하는 것을 이제 기체 운동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기체 운동론으로 구한 그 압력식이 바로 이거였죠. 그래서 P는 NMV 제곱에 나누기 3V인데 내가 이 식에다가 그 이상기체의 법칙 이건 우리가 관찰 경험적으로 통해서 얻어낸 법칙이죠. 그래서 그 이상기체의 법칙인 이 요식 거기에 대해서 PV는 NRT였는데 내가 그걸 압력에 대한 식으로 바꾸면 P는 V분의 NRT가 되겠죠. 근데 이거를 다시 이제 그 n이 나오도록 써보면 이렇게 써질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하고 앞에 기체 운동론으로 구한 요식하고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묶어보면 같은 압력이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이 되니까 그럼 여기서 놓으면 이제 V는 없어지고 N도 없어지고 이렇게 남은 것만 보면 자 3분의 1 M 그 V 제곱의 평균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기체 상수를 NA로 나누고 이제 거기에 온도로 나눈 거죠. 다시 기체 상수를 NA로 나눈 게 이 볼츠만 상수라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MV 제곱이 이 운동 에너지의 2배였죠. 그럼 그걸로부터 얻어지는 게 뭐냐면 이 기체의 이 분자 또는 원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2분의 3 kBT가 된다라는 이제 그런 관계식을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식이 말해주는 거는 굉장히 놀라운 결과죠. 그러면 적어도 그러니까 그 기체에서는 온도가 뭐라는 걸 이 식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이상기체에서는 온도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기체를 이루고 있는 개개 그 원자나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에 비례한다라는 걸 평균 운동 에너지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 이제
2분의 3이란 kb라는 상수가 붙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온도라는 것이 운동 에너지에 비례한다는 건 이제 확실한 거죠. 그 다음에 당연히 앞에 보면 압력이라고 하는 것도 그 기체 분자의 이제 운동에 의해서 생긴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용기에 와서 부딪혀서 생긴다라는 거를 이제 다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기체, 그러니까 물질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거시적으로 보는 열현상, 온도라든지 압력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시적인 관점, 그러니까 원자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준 겁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 온도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된 거는 이 평균 운동 에너지였죠. 근데 이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는 이 온도라는 것이 좀 더 엄밀하게 정의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이 분자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분포를 할 거냐라는 이 확률 분포를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 특정한 에너지가 2인 이런 상태에 있을 이제 확률은 요 볼츠만 인자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위에 올라가 있는 마이너스 2 나누기 kBT, 요 볼츠만 인자의 확률이 비례하게 돼 있다라는 걸로, 저런 분포를 갖는 걸 통해서 이제 온도라는 걸 조금 더 엄밀하게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신 분이 여기 있는 이 루트 B 볼츠만이었고, 그러니까 그래서 요 상수를 이제 이 볼츠만 상수라고 부르는 거고, 저 볼츠만 상수가 일단 여기서 드러나온 걸 보니까 온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에너지하고 연결시키는가를 바로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였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온도 앞에 이게 에너지하고 연결될 때는 kBT가 곱해져서 등장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기체 운동론을 살펴봤으니까 예제 하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한 건데, 그 앞에서 온도라고 하는 것이 기체 분자, 이 평균 운동 에너지, 네, 그러니까 그걸 한번 구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상온에서 이 수소 기체 분자의 RMS 속력은 얼마냐인데, RMS라는 말은 루트 민 스퀘어입니다. 그래서 이 스퀘어 제곱한 것의 평균, 그러니까 V 제곱에 평균한 거에 다시 루트 씌운 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루트 민 스퀘어라 그러는데, 이 그냥 보통 얘기하는 뭐 평균 속력 이런 거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이 V 제곱을 평균했던 거, 그걸 다시 루트 씌우면 됩니다. 근데 그게 바로 온도하고 연결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RMS 밸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주어지죠. 그래서 이 3kBT를 수소 분자의 이제 질량으로 나눠주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수치, 여기 아마 수소 원자, 양성자의 질량을 넣으면 거의 2배는 해줘야죠. 분자니까. 그렇게 해서 해보면, 예, 1.9 곱하기 10의 3승 m/s. 그러니까 대략 초속 2km 의 속력으로 이제 이 평균 속력이 되겠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빨리 돌아다닌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수소가 제일 가벼운 분자니까 이 정도 나오는 겁니다. 자, 헬륨에 대해서 계산하면 얼마 나올까요? 헬륨은 그러니까 질량이 이제 요건데 수소 분자보다 이제 또 뭐 2배 더 무겁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대충 이거하고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조금 이제 더 작은 정도 뭐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근데 자, 이 속력을 왜 따져보냐 하면 그러니까 원래 태양계가 만들어질 때 보면 우주에 있는 대부분의 물질은 수소하고 헬륨입니다. 그래서 태양계도 보면 대부분의 질량은 태양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태양 질량이 전체의 99.85%를 가지고 있고, 그 태양의 대부분의 성분은 당연히 수소고, 그 다음에 이제 헬륨 조금 있는 거죠. 근데 지구도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그러니까 수소 기체가 굉장히 이제 많았을 걸로 예상이 돼요. 근데 왜 지금 현재 지구에 보면 수소가 거의 안 남아 있냐? 그러니까 이런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구가 데워져서 온도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온 한 300켈빈 정도 됐다라고 하면,
이때 이 평균 운동 속력, 그러니까 이게 이제 RMS 값이 이 정도 되는데 지구 탈출 속력이 이제 초속 11km죠.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비교하면 이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 17%밖에 안 돼서 그럼 많이 못 빠져나갈 것 같지만 저거는 이제 평균이 저렇다는 얘기고 항상 그러면 높은 속력을 가진 수소 분자들도 제법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지구를 쉽게 벗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서히 빠져나가고 그래서 현재는 별로 안 남아 있다라는 거고 헬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구의 대기에는 수소와 헬륨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거기에 또 기여를 하는 게 이제 태양풍의 영향이 있습니다. 태양에서 날라오는 그 고에너지 입자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수소나 헬륨을 때리면 곧바로 탈출 속력 이상을 얻어서 이제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한번 계산해 보면 왜 현재 지구의 대기에 이 수소나 헬륨이 별로 안 남아 있는가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거고. 자, 비슷하게 그러면 질소나 산소는 어떠냐? 그래서 이제 산소 한번 계산해 보면 산소 기체 분자의 RMS 속력은 대략 480m/s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 속력보다 굉장히 많이 이제 줄었죠. 한 4분의 1 가까이 이제 줄었으니까 그러면 이 4분의 1이 별거 차이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이 지수함수, 익스포넨셜 함수의 꼬리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크게 영향을 이제 덜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 수업에서는 이 온도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갖는지를 조금 일상적인 면에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 온도라고 하는 것이 항상 열과 관련이 돼 있어서 이제 이 열이 들어오면 온도가 올라간다 뭐 이런 개념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온도라는 것을 정량적으로 그 다음에 정의하기 위해서 열평형이라는 게 뭔지, 그 다음에 그 열평형이 잘 정의되기 위해서는 이 연력학체 0법칙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이 온도를 이제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걸 봤고, 그 다음에 그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온도라는 걸 측정을 하려면 온도계라는 것이 필요한데, 그 온도계라는 것은 이 온도에 따라 변하는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한다라는 걸 봤죠. 그리고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기체의 온도계에서 이 절대 영도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것도 발견하게 됐고, 그다음에 일상의 온도계에서 쓰는 기본적인 원리가 됐던 이 열팽창 현상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기체의 열현상을 기체가 이제 이 원자 또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그걸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이런 기체 운동론을 통해서 이 압력이라는 게 어떻게 설명이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기체의 온도라고 하는 것이 결국 평균 운동 에너지로 주어진다라는 이 놀라운 결과를 이제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시적으로 보는 열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미시적으로 원자 이런 걸 다룸으로써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기반을 이제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